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동안 이용당했다며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대란 이후 정부가 관리해온 공적 마스크 유통 관리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청와대가 공적 마스크 생산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는데 200만 장의 행방이 불분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 6살 유치원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술학원 강사의 수강생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과제로 여성 비하 내용이 담긴 글을 읽도록 해 논란입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 모금 활동에 이용되어 왔다며 윤미향 당선인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의혹이 불거진 안성 쉼터나 후원금 문제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거라며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홍영재 기자가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1차 기자회견 뒤 18일 만에 열린 2차 회견은 회견 장소가 찻집에서 호텔로 두 차례 바뀌며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회견장에 들어선 이용수 할머니는 1시간 동안 격정적인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먼저 지난 7일 첫 회견 이후 안성쉼터와 후원금 등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알지 못했던 많은 의혹이 불거졌다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대협이 각종 모금 활동 등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했고 기부금 횡령 의혹은 더 많을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면 적폐를 없애고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윤 당선인이 참석할지 큰 관심이 쏠렸지만 윤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올해 92이신 이용수 할머니는 오래전 일까지 세세하게 꺼내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이 정치권에 진출한 걸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특히 지난 3월 말에 자신이 윤미향 당선인한테 전화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 윤 당선인이 그냥 하시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식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이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발표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3월 30일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진출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뒤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지만 윤 당선인이 거절했다고 이 할머니는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번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 할란다.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총선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도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의 정치권 진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반드시 정신대 대책협의회의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안 됩니다.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마음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의 사퇴를 바라느냐는 질문엔
윤 당선인이 마음대로 해왔으니 사퇴 여부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회견에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나오지 않은 윤미향 당선인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타깝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은 당 안팎의 예상대로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로도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측근들도 취재진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할머니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면 면전에서 반박하는 꼴이 된다는 게 윤 당선인의 회견 불참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당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면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당의 입장, 개인의 거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를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윤 당선인 의혹을 조사할 당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내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윤 당선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사퇴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압박했고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분이 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 운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했던 내부 고발자들은 법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젯밤에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나눔의 집, 직원 A씨가 휴대전화로 창문 너머 무언가를 찍고 반복해 촬영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할머니와 산책하는 모습을 이 직원이 몰래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한테 못 보이게 촬영해놓고 누구한테 보낸 것 같아요. 저희가 할머니들 모시고 그 마당에서 산책하는 것도 사진 촬영인가? 할머니들이 말하는 모습을 찍는 장면도 CCTV에 잡혔습니다. 고발자들은 이 직원이 법인 측과 교감하며 자신들을 사찰한다고 의심했는데 어젯밤엔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고발자 측 직원을 할머니 방에서 내보내려 했고 왜 안 가? 왜 거기 지키고 있어? 안 가? 고발자 측이 항의하자 A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왜 우리 직원한테 반말하고 일찍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버릇이 있었나 봐.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사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A씨가 현장에서 나간 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협박과 감금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A씨는 사찰 의혹에 대해 개인 소장을 위해 촬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새로 채용한 회계 직원의 업무 범위를 놓고 고발자 몰아내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후원금 논란으로 비롯된 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달 현장 조사 결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돼 정서적 방임이 의심된다며 나눔의 집 측에 주의 통보를 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구하는 게 어려워지자 정부는 2달 전에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과 요일을 정해서 마스크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최근 이 공적 마스크가 제대로 생산되고 또 유통됐는지 따져봤더니 200만 장 정도가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명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보름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적 마스크 생산과 유통 현황에 대한 내부 자료를 대여섯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생산 시작 시점부터 최근까지 공적 마스크가 얼마나 만들어졌고 또 제대로 공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 비축 등 유통량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생산량보다 유통량이 200만 장쯤 적은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명과 함께 보완을 수차례 식약처에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적 마스크가 생산된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누군가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마스크 총괄관인 김상봉 국장은 그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SBS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수량 차이의 이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 전원에 비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모레부터 유치원들이 문을 여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 미술학원에 다니는 6살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확진된 그 학원 강사를 통해서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데 그 근처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긴급 돌봄도 중단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영 렘브란트 미술학원. 학원이 붐빌 낮 시간이지만 잠긴 출입문엔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제 이 학원에서 일하는 29살 여성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지난 21일 이 강사의 수업을 들은 6살 유치원생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강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수강생 35명을 가르쳤고 동료 강사 3명과도 접촉했습니다. 이들 밀접 접촉자 38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 수강생 전원과 강사와 학부모까지 모두 96명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열 체크도 다 하고 근데도 그렇게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계약하면은 진짜 위험하겠구나. 모레 초등학교 1, 2학년생과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을 앞둔 교육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강사와 밀접 접촉한 수강생들이 다니는 근처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에 대해 오늘과 내일 긴급 돌봄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확진된 수강생이 다니는 유치원에 대해선 원격 수업을 검토하고 근처 학교들의 등교 여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이 늘어서 모두 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인천의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또 퍼지면서 이제 서울에서 6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가족과 이곳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당 종업원 B씨가 지난 10일 부천 돌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씨에게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A씨의 지인 3명도 17일 A씨와 만났다가 오늘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 강사 감염 초반 인천에 몰려있던 확진자가 부천 돌잔치 뒤 수도권 일대로 퍼졌고 서울에서도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돌잔치와 관련한 감염자는 22명, 인천 학원 강사 관련 감염자는 모두 55명으로 늘었습니다. 발생하고 한 17일 정도가 됐는데 벌써 이제 6차까지 전파가 되는 중간중간에 무증상을 끼고서 전파가 되고 있는 이 특성 자체가 이런 역학조사를 하고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하루 1,300여 명이 일하는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어제 30대 여성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물류센터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부천 소방서와 마포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지난 주말에 전해드렸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한 보름 전쯤에 그 소방관 3명이 같은 차를 타고 결혼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부천 소방서 소방관 2명과 마포 소방서 소방관 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미궁이었는데 단서가 될 만한 동선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이들 소방관 3명이 함께 경기도 광명의 결혼식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명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 만큼 결혼식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방역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총 33명이며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접촉자 33명을 포함해서 총 20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부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부천 시내 찜질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소방관이 부천 상동에 있는 찜질방 대양 온천랜드를 2차례 들른 것으로 확인하고 17일과 20일 이 찜질방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교회의 한 50대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경북 상주까지 가서 일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저녁을 먹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주사랑교회 목사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은혜교회 성경 연구 모임에 참석했다가 남양주 화도 우리교회 목사 B씨와 접촉했습니다. 지난 21일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씨도 20일부터 몸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택 격리 뒤 바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A씨는 22일 경북 상주를 방문했습니다. 일행 3명과 상주에 있는 국제 선교단체 시설을 찾은 건데 현지 선교단체 대표 등 10명이 함께 저녁 식사까지 했습니다. A씨는 의정부시의 1차 역학조사에선 상주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경기도 2차 조사에서야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은 상주 선교시설 종사자 등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114명을 검사했습니다. A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선교시설 대표 등 4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와 가족, 교인 등 6명이 잇따라 확진된 남양주 화도우리교회에선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70대 남성 교인으로 지난 13일 화도우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앞으로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마스크가 없으면 버스나 택시를 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출근길에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붐비는 서울의 버스 정류장. 승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간혹 안 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쓰기 싫어서 안 쓰는 사람도 많어. 이거 왜냐면 여름이니까 사실 덥고 갑갑해요. 그래도 이게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우려를 반영해 정부가 내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버스와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객도 마스크를 안 쓰면 승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하면 사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의 경우 승차를 거부해도 이런 처벌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이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와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승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레부턴 마스크가 없인 비행기도 탈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모레부턴 이를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선 승객에게 일방적 강요를 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손님한테 마스크 쓰라 말아야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래가서 태우다 보면 겉도내기 손님도 없잖아요, 요새 손님이. 대중교통 운전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그동안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에 달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충남 태안 해안에서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수상한 보트. 일단 중국에서 온 미립국용 선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수사당국은 수천만 원짜리 새 보트를 버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미립국이 아닌 마약 밀수 선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그제 충남 태안 의학리 해변에서 발견된 보트는 오늘 오전 태안 신진항 해경 전용 부두로 옮겨졌습니다. 보트에는 아무런 등록 번호도 없고 엔진은 한국에선 유통된 적 없는 일본 야마하 제품입니다. 배 안에서 중국산 빵과 생수, 기름통 등이 발견돼 중국의 미립국용 선박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너무 고가입니다. 가격으로 쳐도 최소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할 텐데 저희들도 그걸 그냥 놓고 간다는 거는 더 의심스럽죠. 엔진은 멀쩡했고 연료도 남아 있어서 얼마든지 눈에 띄지 않게 치울 수 있었는데도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일반적 미립국용 선박이나 단순 낚싯배는 아닌 걸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또 보트가 버려진 곳도 으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쪽은 갯바위고 뒤쪽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선 배를 댈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은 마약 밀수용 선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국을 하기에는 단순한 것 같진 않다. 군경은 보트 안 물품을 수거해 마약 성분이 묻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확실한 단서인 야마하 엔진의 일련 번호를 역추적해 판매처와 구매자를 찾는 한편 CCTV 영상 등을 통해 도주 의심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군경은 아울러 북한 관련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서해 경계망이 뚫린 건지 진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와 열 영상 감시 장비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를 분석해보면 혈관병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나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일반 담배보다는 적게 검출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 가운데 85%는 일반 담배를 함께 피우고 있고 이런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일반 담배만 피울 때보다도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올해 45세인 박모 씨는 20살 때부터 담배를 시작했고 4년 전부턴 관련형 전자담배로 바꿨습니다. 일반 연초에 비해서 몸에 배는 냄새가 좀 덜해서 바꿨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반 담배도 태웁니다. 술자리를 가거나 모임 있을 때 가끔씩 한 대씩. 분당서울대병원이 7,500여 명 대상으로 흡연 습관을 조사했더니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 중 85%가 일반 담배도 함께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혼용하는 사람이 일반 담배만 피우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57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섞어 피우는 것이 일반 담배만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자는 일반 담배 흡연자보다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이었는데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감이 더 높고 과음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지만 운동량은 적었습니다.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생활 습관은 고치지 못한 채 흡연의 피해만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니코틴 의존 성격이 강해져 과음 같은 나쁜 습관을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담배만 피우시는 분들에 비해서 더 니코틴 의존도 높고 더 건강 위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구팀은 전자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니코틴 의존성이 더 큰 만큼 스스로 금연하기 어렵고 금연 클리닉 같은 적극적인 금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차별적 인식이 담긴 글을 읽도록 해 논란입니다. 여성은 꽃, 남성은 물뿌리개에 비유한 걸 비롯해 부적절한 표현이 많은 글인데 교수 자신이 쓴 겁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수업 배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남자는 물, 여자는 꽃. 한국외대 명예교수 A씨의 블로그글 제목입니다. 여성을 꽃, 남성을 물뿌리개라고 비유하고 친구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난 2009년 본인이 쓴 이 글들을 읽고 소감문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몇 개의 수필들도 있는데 또 읽어볼 만한 또 생각해볼 만한 수필들 간단하게 소감을 여러분이 듣고 싶고 여러분에게 사색하는 그런 즐거움을 좀 갖게 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총학생회는 A 교수가 여성을 품평하며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작성해 학과장 사무실 옆에 붙였습니다. 이게 너무 더러운 표현도 많고 이게 진짜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게 너무 많았고 그냥 좀 교수님이 그런 말 했다는 걸 직접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불쾌했던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 항의에 A 교수는 지난 21일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며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성을 꽃에 비유하고 남성을 물뿌리게 비유했다라는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차별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국외대는 오는 2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하고 대체 강사 투입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은 있었지만 기자와 검찰이 유착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어서 진상규명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MBC는 채널A 기자가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의혹을 캐기 위해 수감 중인 기업 인사를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암시하는 통화 녹취까지 들려주며 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채널A는 오늘 그동안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자세히 공개하며 부적절한 취재 방식으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검언 유착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가 회사의 조사 직전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맷했지만 복원하지 못했고 결국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직접 들려줬다는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채널A는 이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한 건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의 변호인 측은 채널A가 본인 동의 없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진상조사가 이 기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하룻밤에 금은방 2곳에서 억대의 귀금속을 던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CCTV까지 떼어갔지만 훔쳐간 귀금속을 처분하기도 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차량에서 내리더니 검은색 장갑을 끼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10일 빗속에 다시 현장을 찾은 이 남자는 순식간에 금은방 2곳을 털고는 사라졌습니다.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석 달 전 출소한 56살 A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을 범행 지역으로 택한 뒤 서울에서 여러 차례 오가며 범행 대상과 도주로 등을 살폈습니다. 방범 시설이 없던 첫 번째 금은방은 돌로 유리창을 깨뜨렸고 들어보니까 호구들하고 해서 그 말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마음이 한 일치 무게가 없었으니까. 10분 뒤 150m가량 떨어진 두 번째 금은방에서는 출입문 옆 유리창을 떼내고 침입했습니다. 방범 시설조차 작동하지 않으면서 20분 만에 두 곳에서 1억 3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포인트는 X가 안 울려. 그 흔들림 방지, 그리고 그 열 감지 센서 다 있었는데 안 울렸어.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범행에 이용했는가 하면 흔적을 지우기 위해 금은방 CCTV를 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금속을 처분도 못한 채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죄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네, 코로나19로 2달 넘게 갇혀 지내던 미국인들이 봉쇄 조치가 풀린 이후 처음으로 긴 연휴를 맞았습니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예 무시됐고 심지어 총격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차량 위에 앉은 남성이 공중에 돈을 마구 뿌립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몰리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근처 해변에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누군가 총을 쏴 6명이 다쳤습니다. We're still working on it. It's an active investigation. The shooting was very serious. The crowds were very serious. 수영장 파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8m 떨어지라는 경고문은 있지만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원, 해변, 물놀이장까지 마치 팬데믹 이전 같습니다. Everybody's gonna get sick one day. I mean, everybody. It's life. I mean, you could die outside in a car wreck. 2달 넘는 자택 대피 명령에 지친 사람들이 현충일 연휴를 맞아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곳 워싱턴 DC 내셔널몰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국장은 아직 코로나19가 억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백악관 보건 전문가는 감염 재확산을 우려했습니다. When people come toge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is virus and because of asymptomatic spread, and people aren't intentionally spreading the virus.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내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골프를 즐겼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수도 도쿄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해제하면서 이제 일본 모든 지역에서 긴급 사태가 풀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긴급 사태가 발령된 게 지난달 초니까 한 달 반 만에 다 풀린 거네요. 네, 도쿄 등 수도권과 홋카이도에 발령돼 있던 긴급 사태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 내려졌던 긴급 사태가 한 달 반 만에 모두 풀린 건데요. 아베 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緊急事態宣言を全国において解除いたします。全国的にこの基準をクリアした 긴급사태 해제 조건 가운데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당 0.5명 이하로 일주일 이상 계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수도권 일부와 홋카이도가 기준에 못 미치지만 감염자가 감소 추세고 경로 불명인 비율도 적다면서 모두 풀었습니다. 그 말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곳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긴급사태를 풀었다는 건데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도쿄 신바시는 평소 출퇴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긴급사태 기간에는 한산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여전해서요. 이 지자체별로 외출 자제나 휴업 요청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언제든 감염의 제2파가 올 수 있다는 경계심이 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가 남아 있는데도 긴급사태를 푼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도 생산 규모도 일본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 있으면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딴 코로나 대응 미숙과 측근 검사장의 도박 추문이 겹치면서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긴급사태 해제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밀어붙이면서 홍콩에서는 중국을 비난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완이 홍콩을 공개 지지하고 또 미국도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의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선 경찰. 어제 충돌로 19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최소 180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모레 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보안법 제정은 홍콩 자치권에 관해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예정된 보안법 제정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안은 오늘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대다수 홍콩인이 보안법을 원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等待这一天等了很久了，我们真切的希望这个港版的国安法能够尽快的在香港的公布实施。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하면 제재 카드를 꺼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y do, I can't see Hong Kong remaining an Asian financial center the way it has been for many, many years. 중국과 각을 세고 있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홍콩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보안법은 홍콩의 민주자유를 잠식할 것이라며 홍콩인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며 보안법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 그래도 험악했던 미중 관계에 홍콩이 또 하나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그러니까 나라 빚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5년 사이에 나라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곧 3차 추경까지 이루어지면 빚은 더 늘어나고 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0%대 중반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나라 빚이 늘어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충분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0조 정도의 3차 추경을 편성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 중반으로 OECD 주요국보다는 양호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학계에선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비율 상승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주목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달리 외환 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해외 부문에서 충격이 올 경우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결국 나라빚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증세나 아니면 채무 관리, 이 재정 관리 제도가 같이 확충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지출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다시 법원 불출석을 허가받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KBC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법원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일.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난달 말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 법원에 한 차례 출석한 뒤 곧바로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가운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5월 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받고도 호화 골프와 모임 등에 참석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법리상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해준 것은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국민의 상식적 감정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판부터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 때는 전 씨가 다시 광주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초록이 싱그러운 5월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 하기 힘든 요즘인데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 모습을 가상현실 VR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산과 바다는 어떤 모습인지 송인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300리 아름다운 바닷길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국립공원.
이 가운데 소매물 또는 남해 보물섬이라고 불립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의 풀잎, 하얀 등대가 그림같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자연경관을 뽐내는 등대섬은 소매물도의 옆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국립공원이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 기기로 360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고 VR 기기를 사용하면 실제 국립공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경 감상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자연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고 순 우리말로 어린 물고기라고 하는 모치, 바로 금강 모치입니다. 전국 국립공원의 야영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트레킹 코스 답사도 가능합니다. 저는 덕유대 야영장에 왔는데요. 여기가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중에 가장 큰 곳이래요.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국립공원 곳곳에 설치된 고해상도 CCTV로는 실시간으로 주변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VR 영상과 사진, 소식지 등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소비 문화 속에 음식점에선 로봇 서비스가 환영받고 있습니다. 주문받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이 알아서 조리하는 식당과 카페도 있는데요. 이른바 푸드테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킨 가게. 식탁과 의자 대신 로봇 2대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로봇 한 대가 손질된 닭에 골고루 반죽을 입히면 다른 한 대가 건네받아 노릇하게 튀깁니다. 맛이 일정하고 위생적으로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일이 많이 없다. 사람 손이 필요 없다는 소문이 나면서 방역에 예민한 고객들의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2배도 막 늘고 그랬어요. 외식을 한 달 정도 못했는데 만약 로봇이 튀기면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무인 카페에 로봇 혼자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음료를 고르고 이렇게 주문 번호를 입력하면 직원과 한 번도 만나지 않고도 주문한 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걸 좀 꺼려지고 있는데 접촉 없이 저 혼자 주문할 수 있는 거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달 무인 로봇 카페 앱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0% 늘었습니다. 인건비적인 것도 도움이 되고요. 손님들도 좋아하시니까 저는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비대면 서비스를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음식업의 로봇 같은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푸드테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식당들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외식 서비스에서 언택트 기술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대세가 될 거고. 하지만 로봇 서비스의 대중화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한국에 와 2주 격리 생활도 거쳤는데요. 이렇게 격리를 감수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예술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병원 로비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입국 후 2주 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그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You are the true heroes of the world. Every day you come to work, you leave your families, and you help people. You save people's lives. 저희가 이제 100일 넘게 지금 계속 확진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음악이 되게 우리 간호사들한테 되게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예술의 전당에선 코로나19 극복 모금 캠페인과 함께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서울시향의 신임 음악감독인 지휘자 오스모 벤스키는 입국 후 2주 격리를 막 끝내고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뮤지컬 모차르트와 렌트의 외국인 연출가들도
2주 격리를 마친 뒤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서도 또 격리돼야 하지만 전 세계 공연장이 멈춰선 지금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It was a hard decision, but I knew that there was this group of actors and artists waiting for me to come put up the show, and I just, I want to believe, if we're thinking that if no day but today, and the message of the show. 공연장들이 조심스럽게 재가동을 시작한 한국이 무대에서 다시 희망을 전하고 싶은 예술가들이 격리를 감수하면서 찾아오는 곳이 됐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